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넘어 일반인들까지 이어진 학교폭력 논란. 이번 학교폭력 미투 릴레이를 계기로 그 실태와 심각성을 제고해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파만파 퍼지게 됐습니다. 미투로부터 시작된 2021 학교폭력 리포트. 비운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의 폭력 실태를 점검해보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후로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극단적 선택 같은 뉴스를 접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양상의 학교폭력 뉴스도 접합니다. 우리 사회 학교폭력은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간에 발표된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학교와 교사가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법과 제도의 권한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또래 집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좀 이상향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는 일을 뭐 크면서 그럴 수도 있다. 맞아요. 또 이제 어른들이 개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야, 아이들 싸움에 왜 어른들이 그렇게 개입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인식이 지금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는 저도 좀 맞으면서 이렇게 아, 누가 때렸어요? 친구들. 아, 덩치도 크신데. 그 참 저도 참 이렇게 보는데 아 제가 진짜 맞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처박혀서 막 울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저는 그 친구의 얼굴하고 이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 이 기억을 원래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만큼은 제가 정말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저 같은 사례야 뭐 별거 아닌 걸 수 있겠지만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은 와, 이거 해야 되나 주제를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2004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폭 개정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떠한 대책들이 이런 그 예방법이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2012년도에 범정부적으로 이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이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또 피해자 보호를 아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응징도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직접적인 대책이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어떤 기반이 되는 인성에 대한 것들 그 교육을 강조했지만 이게 형식화되는 면이 없지 않았나라는 반성하에 이것을 실질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엄청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신고 체계가 조금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전화 117 전화가 이때 한 가지로 통합이 됐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서 117 신고센터가 시도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뭐 정확하게 못 시키고 출석 정지도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했는데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버리고 유급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도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 해서 거기에 피해자 보호 조치 예전에는 전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가해자는 그 학교에 남아 있는 거예요. 피해자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학 조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후에 어떤 상담이라든가 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엄청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사이버 상담센터도 생기고 또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학교 내에서 또래 상담자를 양성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또 기본이 되는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과오전을 예방하고 해소하고 하는 치유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활성화되고 지금은 이제 그 대책 속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표님 2012년도에 이제 학교 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1년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저희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래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2020년도 종합대책을 보면요. 피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로 인해서 피학생 맞춤형 보호 지원 체계 내용이 보완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학교장의 관리자 분리 조치 의무화, 그리고 피학생 치유 상담 및 사후 관리 지원, 그리고 피학생 전담 기간 확대, 그리고 또 학교 안팎 어떻게 보면 협력 체제 구축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데 내용상만 있지 사실 저희 피해자들한테는 만족하게 지금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피해자 지원에 문이 열렸다는 게 저희가 되게 반갑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어떤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좀 더 가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이시군요. 가야 되고, 현재 우리 지금 나라에는 가해학생 시설들이요,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을 포함해서 7,000개가 넘습니다. 가해학생. 가해학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치유시설은 7,000개가 넘는데, 피해자 시설은 우리나라에 지금 딱 하나, 해맑음센터라고요. 그게 피학생들, 어떻게 보면 대한교육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 기숙형인데요. 근데 계속 7,000대 1인가요, 그럼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다가 지금 계속 피해자 특별 전담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니까 한 50개가 있었어요. 50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이제 100여 개가 넘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무늬만 피해자 지원 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려 있는 시설. 아까 얘기했던 한 개가 기숙형이니까 애들 통학형 시설로 해서 이 기숙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거나 가족들이 보호가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지역 내에다가 통학형을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를 만들었는데 대구하고 광주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야 되는 곳인데 기존 학교, 아이들이 현재 상주하는 학교 안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피학생들이 거기를 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이들한테 정말 아이들 동물원에 못 보듯이 쳐다볼 텐데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게 큰 상처고 낙인 효과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설들이 계속 만들어내라 하는데 지금 그렇게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대책 나온 이후에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변호사님들이 이 학폭 관련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 대책 이후에 이런 대책들이 좀 효과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뭐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2년 그 범정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뭐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말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렸다거나 어떤 가해행위 한 것 자체를 이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형사 쪽이 아니라 민사 쪽으로? 민사 형사도 쪽으로?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그래요? 맞았다고 하면 형법상의 폭행, 상해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치료비가 내가 이제 들고 뭐 위자료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이건 돈 문제이니 금전 문제니까 민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학폭위 회부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의 징계 절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 3가지 정도로 피해자가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치료비를 가해 학생한테 직접 청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피해 학생이. 근데 2012년부터는 학교 안전 공제회에 청구를 해서 먼저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회가 가해자한테 나중에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건 잘했네요. 예, 좋네요. 그것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그 현실에서 필요한 문제가 두 학생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대면하면 학교에서 또 같은 반이라고 하면 자리가 비슷하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2012년부터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 학생한테 바로 학폭위의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긴급 조치로서 출석 정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출석 정지요? 예. 소위 얘기하는 누가 정확-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해 학생한테 할 수 있는 가해자에게 예, 출석 정지 명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뚜렷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해 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 아, 내가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경우라든지 정말 누가 봐도 가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야, 강력한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활기록부에 학폭위에서의 징계 조치를 기재하게 되는 것.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학할 때 아무래도 그 가해 학생한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예,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012년에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12년 대책 중에 하나가 실태조사라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년에는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태조사는 이제 2012년 그 근절 대책부터 전국 규모로 이제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실태조사가 현실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현재 학교폭력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학교폭력 피해를 적어내면 그것이 현재 제도 안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과 같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도 있었냐면 올해는 그와 관련된 업무 지침이 더 강화되었는지 각 학교에 실태조사의 피해 사례를 적어낸 학생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전부 신고 접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의 피해를 적는 것이 곧 학교폭력 신고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적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익명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이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네. 왜냐하면 그 신고를 당한 학생, 피해 학생과 신고를 당한 가해 학생을 모두 찾아내서 이것이 학교폭력 사안인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성 조사는 사실 불필요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일단 신고성 조사의 성격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8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현재 학교폭력 법과도 맞지 않고 교육부 매뉴얼과도 체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실태조사의 유형의 8가지 질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폭력 위주로 문항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태조사의 피해 응답률이
실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 그러면 2020년도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한 그 결과가 나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제까지 어떤 양상 중에서 최근에 어떤 결과를 보면은 좀 어떤 변화가 좀 보이나요? 폭력의 어떤 종류나 양이나 내용들이?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들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 근데 대신 또 애들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또 네. 폭력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요즘 되게 온라인 수업들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사이버 폭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학교에서 또 안 일어나는 대신 학교 밖에 뭐 학원이나 이런데 뭐 심지어는 노래방 같은 데서 이런 외부에서 또 폭력들이 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응답률이 좀 낮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래방에서 또 학원에서 이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최근에 어떤 새로운 학교 폭력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날로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일수가 줄면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 기존 논리는 뭔지 모르겠네요. 목조는. 집단 괴롭힘이 의심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진 영상입니다.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의 목을 조릅니다. 그 옆 담배를 피우던 여학생은 목이 졸린 학생의 중요 신체 부위 쪽으로 손을 갖다 댑니다. 학교가 아닌 대로변. 이곳이 바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오가는 시민들의 눈에 띌 정도로 공개된 장소였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29일 학교 부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비군 유족이 학교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이 비군 역시 1년 전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에서 동급생에게 목이 졸려 기절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폭력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편 가해 학생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학생들이 벌써 약간 학교폭력을 그렇게 거기 근처에 지구대인가 그것도 있을 텐데 가정교육이 좀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학교폭력 사례가 들리는 것이 좀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이건 도를 넘었다, 너무 지나친다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더 안 보이는 데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피해자가 무서워서 2차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더 숨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가해 학생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면서 학교 폭력의 안전지대마저 사라졌는데요.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SNS에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욕설 등과 같은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유형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내이든 학교 외이든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 주로 이제 피해 학생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피해 학생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디서 일어났든지 다 학교 폭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괴롭힘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을 채팅방에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내뱉는 떼카. 채팅방에서 아무리 나가려 해도 계속 초대해 가둬두는 일명 채팅 감옥입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 신상 정보가 유포되기도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인물로부터 24시간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학교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도 교문을 넘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학교 폭력에 발맞춰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뉴스에 뭐 도와줘 이렇게 그 글을 보고 이거 얼마나 무력감에 빠졌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고, 특히 이런 학교 폭력 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니까 맞아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얘기가 안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참 좋은 댓글 많이 달려요. 근데 딱 하나의 댓글이 뭔가 좀 이렇게 아픈 댓글이 있으면 그 좋은 댓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죠. 아픈 댓글 하나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댓글들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받아버리면 이거 굉장히 팬이입니다. 이거.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사이버 폭력,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통계를 같이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사이버 폭력의 증가율이 3.4%포인트,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한 2.8%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런 폭력들을 가하고 또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사장님. 네네. 집단 따돌림은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현격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지금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언어폭력 다음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직접 신체적으로 보이는 폭력을 하는 것보다는 은근히 이게 카톡방에 초통해서 따돌림을 하거나 또는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저격글을 올린다거나 아까 저기 보여줬던 것처럼 카톡 감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따돌림 상당히 교묘하고 은밀하고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치명적인 그런 쪽으로 이게 폭력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일단은